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에 전지적 세계시점 코너에서 이 인도 시민권법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민권법 이번 개정과 더불어서 인도의 전반적인 어떤 종교의 다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관련 시위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인도로 넘어온 힌두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시크교도 등에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시민권법 개정안이 인도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는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명백히 헌법에서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한다는 세속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무슬림을 배제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인도 내 무슬림 이민자를 추방하거나 구금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13억 6천만 명이 넘는 인도 인구 중에서 아무리 적다고 해도 2억 명이거든요. 무슬림이. 그러니까 2억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결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경찰과의 무력 충돌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24명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예. 지난 20일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시민권법 개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열려서 시위대 14명이 총에 맞아 숨졌는데 시위대는 사망자들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경찰은 실탄을 발포하지 않았고 시위대가 총을 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발포를 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도 정부가 이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이 시민법 개정 관련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요. 동북부 지역과 뉴델리 일부 지역의 통신망까지 자단을 했습니다. 근데도 시위가 계속 격화하자 지난 20일부터는 뉴델리 일부 지역과 서벤골주 또 아삼주 전체 우타르 프라데시주 알리가르시로 이 전화망과 인터넷 통신 차단 구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또 정보통신부는 인도 전국 방송사에 법과 질서 유지에 어긋나거나 반국가적 태도를 부추기는 콘텐츠 사용을 제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시위와 관련해서 어떤 그 동조하는 콘텐츠를 방송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네. 시위와 관련해서 경찰의 강경 대응이라는 측면을 좀 부각시키는 보도를 내보내지 말라라는 식으로 미리 이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7,000명 이상이 긴급법 위반이나 폭동 혐의 등으로 체포 구금된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참 이 종교라는 게 그 인간이 기본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찾기 위해서 보통 종교를 갖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또 종교인 걸 보면 참 굉장히 그 현실이 안타깝고 또 아이러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스군이 아프리카 말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 33명을 사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1일 이 코트디부아르 방문 중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 전날 밤 말리 중부 몹티에서 북서쪽으로 150km 떨어진 모리타니아의 국경 지역에서 이 공격용 헬기와 드론을 동원해서 사하라 사막 이남의 테러 단체의 수괴인 아마두 쿠파가 이끄는 무장 테러 단체 카티바 마시나가 활동하는 지역을 급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질로 잡혀있던 말리 경찰관 2명을 구출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 33명을 제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프랑스는 옛 식민지인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인 사헬 지대에 약 4,500명의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2013년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격퇴를 위한 바르칸 작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전해드렸죠. 네. 예. 이 알카에다와 IS 등의 테러 조직들이 세력 확장을 시도하는 이 사하라 남쪽의 방곤조 지대인 사헬 국가들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테러리스트들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프랑스 군이 지금 주도적으로 작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동참을 좀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독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프랑스가 영향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들을 이야기할 때 독립된 시기가 비교적 늦은 1960년대까지 이 주로 영국, 프랑스 등의 식민지였다라는 말씀 자주 드리곤 하는데요. 네. 이 사실 그 이후에도 프랑스의 경우 옛 식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유독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줄어든 프랑스는 이 아프리카의 옛 식민 통치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늘리는 것으로 상쇄하려는 의도도 있고 무엇보다 이 지역들이 이 엄청난 양의 천연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이 자국군을 주둔시키며 희생을 감수할 정도로 실질적 경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지난달 25일 말리에서는 적과 교전 중이던 프랑스군 장병들이 타고 있던 헬리콥터 2대가 공중 충돌하면서 추락해 13명의 군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도 프랑스 내에서는 이 자칫 미국의 대테러 전부처럼 될 수 있다면서 군사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마크롱 정부는 병력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레이저 유도 미사일을 탑재한 공격용 미국산 리퍼드론 석 대를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인들을 겨냥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도 이 시간에 종종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인 사업가가 공격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21일 오전 1시 30분쯤 호치민시 7군 한인 밀집 지역인 푸미흥의 교민 A씨 집에 강도가 침입해서 이 A씨와 아내, 딸을 흉기로 찔러서 아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게다가 피해자의 차는 사건 현장에서 10km가량 떨어진 2군 지역 2TM 다리 옆 공터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A씨 집에 있던 귀중품이 모두 없어졌고 용의자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점으로 밀어서 금품을 노린 계획적인 강도 살인 사건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는 사실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만 벗어나면 CCTV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부자의 소행이면은 범인을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범인일 경우 색출이 어려워서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이 교민사회에서는 부촌으로 알려진 이 지역 주택에 침입한 절도 사건이 여러 번 발생을 했지만 신고를 해도 후속 조치가 거의 없어서 이미 예견된 불상사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걱정입니다. 지금 치안이 불안한 지금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안전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중동 아랍에미리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이곳에 북한 식당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네네. 이번에 문을 닫았다고요? 네. 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구를 했죠. 예. 근데 사실 그 이유가 22일자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이 철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서 북한의 달러 획득을 막기 위해서 유엔 193개 회원국이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결정을 했고요. 이 이행 유예 기간이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24개월로 이달 22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회원국은 이행 여부를 또 내년 3월 22일까지 최종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올해 3월 두바이의 옥류관이 폐업하면서 이 중동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아부다비 5성급 호텔 그랜드 밀레니엄 알화흐다에 입주해 있던 옥류관이 지난 18일 폐점을 한 겁니다. 네. 이 북한 화가의 그림을 전시 판매하는 갤러리를 함께 운영해서 프라임 옥류관이라는 상호로 영업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 체류 노동자들의 이 달러가 북한 외화 공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엔에 따르면 제재 시작 전에 북한 노동자 10만 명이 중국과 러시아 등 무려 29개국에 체류하면서 네. 연간 약 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800여억 원을 벌어들여서 이 사실상 북한의 주요 외화 확보의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2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48개 회원국이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보면 최소 2만 3천여 명이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18,533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카타르가 2,471명, 쿠웨이트 904명, 아랍에미리트 823명 등 이 중동에도 상당히 많은 노동자가 그러네요.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폴란드에 451명 순으로 동유럽 지역도 사실은 많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뭐 절반 이상 돌려보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구체적인 어떤 숫자를 공개하지 않아서 아마도 다수가 더 남아있지 않겠느냐라는 짐작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는 사실 취업비자 발급 기록에 근거해서 전체 북한 노동자를 집계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광이라든지 연수 등 단기 비자로 와서 일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북한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도 힘들고요. 다 돌려보낸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어차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일정 수준의 밀매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를 이용하거나 또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우회로를 통한 외화벌이가 성행할 가능성도 더 커졌습니다. 네. 외국에 나가 있는 보통 북한 노동자들의 어떤 상황까지 저희가 알게 된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카오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굉장히 일국양제를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홍콩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띄었었는데 결국 뭐 국가보안법 제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반환 20주년을 맞아 마카오를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국양제 모범 사례로 마카오를 상당히 칭찬을 네네. 많이 했죠. 아니나 다를까 이 칭찬 바로 직후에 중국 금융관리당국은 마카오 은행들이 중국의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또 중국 보험 펀드에 마카오 내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마카오 역외 투자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마카오 일국 양제의 성공 요인 가운데 기본법 제23조와 국가법 등 입법을 잘 완수하고 국가안보 수호위원회를 만든 것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이 곧바로 이 중국 국무원 소속의 홍콩 연락항공실에서 법무부장을 지낸 왕전민 칭화대 교수가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홍콩이 지체 없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정해진 수순 같죠. 네네. 이미 중국 안팎에서는 사실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국가보안법 제정을 다각도로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지난 10월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보문에서 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시스템을 건립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홍콩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